그럼 세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여러분이 딥러닝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과잉적합, 과소적합, 그리고 규제에 관한 것인데, 자, 여러분 저희가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잘 맞는 그러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개발된 우리의 딥러닝 신경망이 새로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잘 수행이 되도록 만드는 게 진짜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관찰되지 않은, 즉 학습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입력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바로 그 알고리즘이 일반어가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굉장히 파워풀하죠. 근데 파워풀한 만큼 그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유연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위 말하는 과잉적합의 문제에 빠지기가 이제 쉽습니다. 과잉적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X축은 이제 모델의 차수,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축은 그 모델의 에러, 오차가 되겠는데, 바로 이 파란색이 뭐냐면은 이제 학습 과정에서의 에러입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는 저희가 모델의 차수를 올리면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파라미터를 많이 쓰면은 더 좋은 성능을, 더 낮은 에러를 보이는 그러한 모델이 얻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학습이 잘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한 입력에 대해서 잘 수행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테스트 에러로서 그거를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우리가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테스트로 해봤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모델의 차수가 올라가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은 모델의 차수가 높아서 학습이 잘 됐던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에러 값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의 것들, 즉 학습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오히려 테스트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과잉적합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과소적합은 그 반대로 우리가 아예 학습이 충분히 잘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단계를 과소적합이라고 부르고요. 과소적합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대부분 보면은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피하기 위한 전략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규제라고 부릅니다. regularization. 그래서 이 regularization은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에서 수행하는 이제 모든 수정 전략들을 말하고요. 하지만 이 전략이 모델의 생성 오류를 줄이기 위한, 즉 모델의 테스트 에러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학습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위한 저희가 테크닉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잉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특화되어서 실제 적용 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가 많은, 유니추잉 S가 많은 딥러닝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개의 그림이, 특히나 이쪽 그림이 과잉적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을 분류하는 그러한 아까 설명드렸던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고자 할 때,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 B의 형태가 완벽히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짓는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좋은
학습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얘는 디시전 바운드리가 너무 복잡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어떠한 에러나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가 더 좋은 모델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과잉 적합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표적인 하나의 대처 방법이 이제 가중치를 제어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규제항을 도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디시전 바운드리가 복잡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학습을 시키면 가중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하나의 노드 뉴런들마다 그 가중치가 너무 크면은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범위의 가중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커져 버리면은 학습 데이터에 너무 맞춰져 버리는, 즉 과잉 적합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바로 이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로스 펑션은 여러분 학습 데이터와 우리가 모델이 예측하는 예측값의 차이인 이 코스트 펑션의 값만으로 주어지는데,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이러한 형태의 규제항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규제항은 어떤 규제항에 대한 그 컨트리뷰션을 결정짓는 람다라는 파라미터와 바로 이 가중치의 제곱의 전체 합으로서 주어지는데, 바로 이 규제항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가중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트가 줄어들어도 로스 값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걔는 학습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전체적인 로스를 더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파라미터로 이제 식이 찾아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처럼 코스트는 굉장히 적지만 완벽하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가 너무 큰 형태는 이 종합적인 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디시전 바운드리 이제 배제가 되겠죠. 바로 이게 가중치 제어 규제항을 도입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잉 적합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테크닉으로는 드롭 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과잉 적합은 결국 딥러닝에서 이제 특히나 은닉층의 노드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때 자주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은닉층의 노드가 과도하게 많은 게 원인이니까 그 노드의 숫자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게 드롭 아웃입니다. 드롭 아웃은 말 그대로 학습 과정에서 몇 개의 로드를 랜덤하게 학습 과정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드롭 아웃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희가 네트워크가 있을 때 바로 여기가 은닉층이죠. 원래는 은닉층 안에 4개의 노드가 존재했지만 얘를 2개를 제외를 시키고 2개만 사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2개가 영원히 제외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2개가 또 들어오고 다음 2개가 빠지고 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 랜덤하게 이 노드들을 제외하는 것이 바로 이 드롭아웃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롭아웃을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 주는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전체 신경망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므로 이렇게 빠져있는 노드를 다른 노드가 이제 대신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의 그 노드는 고정되어 있지만 여러 노드가 이제 중복하여 특징을 학습하는 그러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4개의 노드가 다 활성화되어 있다면 4개의 노드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제 학습이 될 텐데, 원래는 이쪽 노드가 담당하던 역할을 노드가 빠져 있으니까 이 노드가 담당하던 이쪽 인풋이 가는 컨트리뷰션을
빠져 있지 않고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이 더 많이 그 기여를 가지고 와서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일한 특징을 검출하는 노드가 여러 개가 많이 생기고 또 그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드롭 아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드롭 아웃을 몇 개를 노드를 빼줘야 되느냐? 그건 이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매개 변수, 즉 우리가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 변수이고요. 그래서 이건 비율이니까 이제 학습 시에는 우리가 1.0 미만의 값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0.8, 0.7 이렇게 사용하면은 비율이니까 20% 혹은 30%를 제외하고 80%, 70%의 노드만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고, 단 예측 시에는 우리가 전체 노드를 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잉 적합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시에는 모든 노드를 당연히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시에는 그 비율을 1.0으로, 즉 학습이 끝나고 예측 모델을 사용할 때는 모든 노드가 함께 예측하도록 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드롭 아웃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과잉 적합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조기 종료, 그러니까 early stopping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얘를 언제까지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몇 개의 에포크만큼, 얼마만큼의 에포크만큼 학습을 시킬 것인가 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에포크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쓰죠. 얘를 이터레이션, 즉 반복 과정의 그 과정의 숫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숫자는 적절해야 되죠. 왜냐하면 너무 길어도 시간 낭비이고 너무 적어도 또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숫자만큼의 그 에포크를 우리가 에포크만큼의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숫자라는 것이 모델마다, 데이터마다 어떤 일정 숫자가 정답으로 주어지지는 않겠죠. 어떠한 경우에는 500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50번만 해도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임의로 그 숫자를 줄 수도 있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기 종료 방법입니다. 조기 종료는 그 과잉 적합을 줄이고 이 모델의 정확도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조기 종료는 과연 어떻게 그 학습이 종료가 되는지, 어느 시점에 학습을 종료를 시킬지를 결정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바로 사전에 설정된 에폭 숫자만큼이 도달했을 때 조기 종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조기 종료에 해당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설정한 숫자만큼 수행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200번이면 200번, 1000번이면 1000번 그 숫자에 도달했을 때 학습이 종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숫자만 지정하면 되니까. 하지만 충분한 학습이 수행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설정된 에폭 숫자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숫자를 정하기 위해서 단순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도 해봤다가 200번도 해봤다가 또 50번도 해봤다가 이러한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손실 업데이트가 작아질 때 중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좀 더 정교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여러분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손실 함수의 값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럴 때 그 손실 함수의 값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아직 초기 단계에서는 모델이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모델이 그 최소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점에 접근함에 따라 흔히 말해 경사항법을 쓰게 되는데 그것의 업데이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함수가 초반에는 100에서 10, 10에서 5 이런 식으로 크게 줄어들다가 끝에 지점, 최소점에 근접하게 되면 0.2에서 0.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폭이 작아지죠. 따라서 그 손실 업데이트가 우리가 어떤 설정한 기준값, 예를 들어서 0.0이라는 기준값보다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종료를 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 과잉 적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저희가 검증 셋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validation set 전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아까 보신 거와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제 이게 아까는 모델의 복잡도인데 여기가 이제 epoch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학습 에러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들죠. 그럴 때 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매 에폭마다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학습 데이터를 다 학습에 사용을 하지 않고 어느 일부분을 검증 셋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 셋에 대해서 그때그때 학습이 끝난 에포크마다 그 검증 셋에 대해서 우리가 에러를 얻어냅니다. 그럼 그 에러가 이렇게 따라서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밸리데이션 에러가 오히려 거꾸로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바로 여기가 조기 종료 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얻는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밸리데이션 셋이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데이터이지만 학습시키지 않고 따로 빼놓은 바로 그 새로운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셋인 거죠. 따라서 학습이 진행됨과 동시에 우리가 이 검증까지 거침으로써 정확한 적절한 그 조기 종료 지점, 그 과잉 적합을 피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 방법이 유용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이제 미니 배치라는 방법인데요. 이 미니 배치 방법은 직접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테크닉들처럼 과잉 적합을 이제 피하는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과잉 적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러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모델의 가중치를, 즉 학습을 통해서 모델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온라인 학습 또는 확률적 경사강법,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는 방법인데, 바로 이 온라인 학습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학습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에 예를 들면 100개 혹은 1000개, 그 각각의 100개와 1000개 각각 하나하나마다에 대한 오차를 계산해서 바로 하나씩 볼 때마다 바로 가중치를 변경하는 방법이 바로 이 온라인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모델 업데이트가 당연히 굉장히 빠르겠죠. 하나의 그 학습 데이터 샘플을 볼 때마다 모델을 업데이트 시키니까.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언제나 데이터라는 것은 시그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에는 언제나 노이즈 혹은 잘못된 데이터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하나하나 데이터를 볼 때마다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그러한 잡음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온라인 학습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배치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배치라고 하는데, 그 배치에 들어있는 모든 샘플을 다 본 후에 그것들의 그레디언트를 다 더한 다음에 가중치를 변경하는, 즉 학습 데이터를 전체 한번 다 살펴보고 업데이트하고 다 살펴보고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배치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모델 업데이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만 업데이트가 되므로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뭐 몇천 개, 몇만 개 수준이 아니라 몇백만 개, 몇천만 개, 그 이상의 수준이라면은 그것의 데이터에 대한 모든 그 그레디언트들을 다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소모한다는 그러한 이슈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극단적인 각각의 양극단에 있는 배치 학습과 온라인 학습의 적절히 장단점을 섞은 중간 방식이 바로 미니 배치 학습입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학습은 온라인 학습과 배치 학습의 중간 형태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얘는 훈련 데이터를 작은 배치들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가 1000개였다. 그거를 우리가 배치 사이즈가 100인 10개의 작은 배치들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100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배치가 끝날 때마다 학습을 수행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미니 배치 방식이 되는 거죠. 당연히 미니 배치 크기는 1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1이면은 온라인 학습과 같은 거니까. 또 전체 학습 데이터보다 작게 해야 되겠죠. 전체 학습 데이터랑 같으면은 그건 배치 학습이니까. 중간에 적절한 값을 선택을 하고, 이 방법은 중간에 있는 방법이니까 빠른 모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온라인 학습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정확한 모델 업데이트와 계산 효율성이라는 배치 학습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둘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기 때문에 널리 우리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 과정을 얼마나 더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저희의 매개 변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활용할 때 설정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가중치가 얼마나 변경될 것인가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이 학습률이라는 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낮으면은 저희가 시작점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최종적인 최소점까지 도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겠죠. 너무 크다면 반대로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발산,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학습률을 설정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습률은 하지만 좋은 학습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학습률을 크게 줘야 되고 어떨 때는 적게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이 바로 적응형 학습률이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즉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알고리즘이 적응해 가면서 그 학습률을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방식은 학습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최적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즉 그레디언트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다음에 최근의 에폭들에서 그레디언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변화했는지, 또한 현재 지금 학습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지금 가중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응해서 학습률을 변경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알고리즘이 저희가 딥러닝을 학습시킬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그러한 적응형 학습률 결정 알고리즘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이상 이번 주차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딥러닝 알고리즘 이상의 좀 더 어드밴스된 스페셜
대표화된 그런 알고리즘들을 공부를 하고 또 딥러닝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지식들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이번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